얘야, 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러니? 매일 아침 회장댁 담벼락에 돌을 던지는 아이. 벙어리인가? 아니면 정말 정신이 나간 거야? 봐봐, 이 몰골을. 언제 씻은 거야? 회장님의 며느리인 박 실장이 소년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소년의 작은 몸이 휘청였습니다. 경비원들이 뭘 하길래 이런 거지? 꼬맹이를 여기까지 들어오게 한 거야? 혹시 돈 달라고 온 거니? 아니면 밥 달라고? 박 실장이 경호 실장을 돌아보며 명령했습니다. 저 애를 당장 여기서 멀리 내쫓으세요.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요. 경호 실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소년이 주머니에서 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멩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회장의 발치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회장이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돌을 감싼 누런 종이, 그리고 아이의 목에 걸린 녹슨 열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그게 어떻게 내 손에.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왜 아침마다 이 회장댁 벽에 돌을 던졌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발자취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응원이 됩니다. 새벽 6시 30분. 한성그룹 회장 저택의 정원에 첫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3만 평 대지 위에 세워진 이 저택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가의 상징이었습니다. 높이 5m가 넘는 담벼락이 저택을 빙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담벼락은 단순한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이 집안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선이었습니다. 담벼락 안쪽에는 완벽하게 정돈된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공수해온 소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계절마다 피는 꽃들이 구역별로 심어져 있었습니다. 분수대에서는 물줄기가 우아하게 쏟아올랐고 하얀 대리석으로 만든 산책로가 구불구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정원을 걷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원사들이 매일 정성껏 가꾸지만 정작 주인은 이곳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저택의 주인 이창식 회장. 그는 지금 3층 침실의 창가에 서서 담벼락 너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적들과 맞서 싸워온 재계에 살아있는 전설답게 말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눈빛 깊은 곳에 무언가 다른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공허함이었을까요? 아니면 후회였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회장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스스로 가족을 버렸습니다. 20년 전 그는 유일한 아들을 이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후로 단 한 번도 아들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살아있기는 한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때때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약한 자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담벼락 너머에서 낮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통통. 돌이 담벼락에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는 어제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87일 전부터 매일 아침 7시마다 들려오던 소리였습니다. 회장은 처음엔 참새 낚아치가 나뭇가지를 떨어뜨리는 소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석 달이 지나도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태풍이 부는 날에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정확히 오전 7시에 회장은 경호 실장에게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경호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입니다. 매일 아침 담벼락 앞에 나타나 돌을 던지고 사라집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쫓아내지 않았나? 여러 번 쫓아냈습니다만 다음 날이면 또 나타납니다. 마치 무슨 사명감을 가진 것처럼 말입니다. 회장은 그 말을 듣고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87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곳에 온다는 것.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회장은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회장이 대문을 향해 걸어가는 그 순간 저택 2층 응접실에서는 박 실장이 홍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 본명 박서연. 그녀는 한성그룹 회장의 첫째 며느리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회장의 조카와 결혼한 여자였습니다. 회장에게 아들이 없어진 후 조카가 사실상의 후계자가 되었고 그녀는 자연스럽게 이 집안의 안주인 자리에 올랐습니다. 박 실장은 명품 샤넬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목에는 백금 시계가 빛났습니다. 그녀의 외모는 우아하고 세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얼굴 뒤에는 차가운 계산과 탐욕이 숨어 있었습니다. 통통통. 담벼락에서 돌 부딪히는 소리가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박 실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또 시작이군. 그녀가 찻잔을 탁자에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찻잔이 받침과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박 실장은 87일 전부터 이 소리에 시달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성가신 소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이상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이 집 담벼락에 돌을 던지는가? 왜 하필 매일 아침 7시인가? 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하루도 빠지지 않는가?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 실장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 목적이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박 실장은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하이힐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따각따각 올렸습니다. 날카롭고 공격적인 소리였습니다. 창밖을 내려다보니 회장이 대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나가시다니. 이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회장은 평소 이런 사소한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직접 나가신다는 것은 박 실장의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녀는 급히 응접실을 나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따각 따각 따각. 그 소리에는 초조함과 긴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1층에 도착했을 때 회장은 이미 현관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박 실장이 급히 뒤따라갔습니다. 경호 실장도 황급히 따라붙었습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정원의 산책로를 따라 대문을 향해 지팡이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똑똑똑. 그리고 담벼락 너머에서는 여전히 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통통통. 두 소리가 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서로를 부르는 것처럼. 회장이 대문 앞에 섰습니다. 경호원이 급히 달려와 대문을 열었습니다. 철커덕하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철제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10살 남짓되어 보이는 작은 체구의 소년. 소년의 옷은 형편없이 남루했습니다. 한때는 파란색이었을 티셔츠는 색이 발해서 거의 회색에 가까웠습니다. 곳곳에 얼룩이 져 있었고 목 부분은 늘어나 있었습니다. 청바지는 무릎 부분이 완전히 해져서 안쪽의 피부가 훤히 보였습니다. 발에 신은 운동화는 한쪽 밑창이 거의 떨어져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발가락 부분은 구멍이 나서 양말이 비쳐 보였습니다. 그 양말마저도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소년의 얼굴은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너무 오래 감지 않아 기름기가 흘렀고 손톱 밑에는 검은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눈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맑았습니다. 어떤 원망도 어떤 증오도 어떤 두려움도 담겨있지 않은 그저 투명하고 순수한 눈빛이었습니다. 소년은 손에 돌멩이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주먹만 한 크기의 회색 돌멩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손목은 너무 가늘어서 뼈가 튀어나와 보였습니다. 회장이 소년을 내려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회장의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과 소년의 맑고 순수한 시선이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소년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회장의 시선이 소년의 목으로 향했습니다. 소년의 목에는 무언가 걸려 있었습니다. 낡은 끈에 매달린 작은 물건 하나.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열쇠였습니다. 녹이 슬고 낡은 구리로 만들어진 작은 열쇠. 회장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 열쇠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그가 누군가에게 던져준 열쇠였으니까요. 박 실장이 회장 옆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소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세상에 이게 뭐람. 거지가 따로 없네. 박 실장의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가 소년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소년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담벼락에 등이 닿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박 실장이 소년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애야,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이러는 거니? 소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쥔 돌멩이를 꼭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저택이야. 네가 함부로 돌을 던질 곳이 아니란 말이야. 소년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박 실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시켜서 이러는 거니? 말해. 내 부모는 어디 있어? 소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실장이 히스테릭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더 벙어리인가? 아니면 정말 정신이 나간 거야? 봐봐, 이 몰골을. 언제 씻은 거야? 그녀가 소년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소년의 작은 몸이 휘청였습니다. 박 실장의 손이 소년의 티셔츠를 잡아당겼고 늘어진 옷깃이 더욱해졌습니다. 이봐 꼬맹이. 어디서 이런 누더기를 걸치고 우리 집 앞에 나타나는 거야? 박 실장의 목소리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경비원들이 뭘 하길래 이런 거지 새끼를 여기까지 들어오게 한 거야? 혹시 돈 달라고 온 거니? 아니면 밥 달라고? 소년의 눈에 미세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 실장이 소년의 낡은 운동화를 자신의 명품 구두 굽으로 짓밟았습니다. 푹! 소년의 발등이 구두 굽 아래 눌렸습니다. 박 실장이 체중을 실었습니다. 소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분명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년은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목에 걸린 열쇠를 한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지켜주는 것처럼. 박 실장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야, 그 녹슨 고철 덩어리는? 그녀가 열쇠를 가리켰습니다. 그걸 목에 걸고 다니니까 이 모양 이 꼴이지. 당장 버려. 박 실장이 손을 뻗어 열쇠를 잡으려 했습니다. 순간 소년이 처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작은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열쇠를 감쌌습니다. 소년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담벼락에 등을 바짝 붙인 채 열쇠를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박 실장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감히 내 손을 피해? 이 버릇없는 놈이. 그녀가 다시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년은 담벼락을 따라 옆으로 움직이며 피했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이곳을 떠날 수 없다는 듯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곳을 지켜야 한다는 듯이 박 실장이 경호 실장을 돌아보며 명령했습니다. 저 애를 당장 여기서 멀리 내쫓으세요.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요. 얘야, 너 한 번만 더 나타나면 난 경찰에 신고할 거야. 불법 침입, 기물파손으로 말이야. 그리고 소년원에 보낼 거야. 알았어. 소년이 고개를 들어 박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맑은 눈빛 속에 처음으로 다른 감정이 스쳤습니다.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절망이었을까요? 하지만 그 감정은 금세 사라지고 다시 투명한 눈빛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년이 주머니에서 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멩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박 실장이 비웃었습니다. 뭐야, 또 던지려고 우욱 경고했잖아. 한 번만 더 던지면. 하지만 소년은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회장의 발치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허리를 굽혀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70년 넘게 살아오며 단 한 번도 떨어본 적 없는 손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박 실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지저분한 것을 직접 만지시면. 회장이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입 다물게. 단 3글자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박 실장이 입술을 깨물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회장이 돌멩이에 감긴 누런 종이를 조심스럽게 풀어냈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했고 여러 번 접혔다 펴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회장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투박한 필체로 쓰인 글씨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대로 이 아이를 보냅니다. 단 10글자. 하지만 그 10글자가 회장의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손이 종이를 움켜쥐며 구겨졌습니다. 이게 무슨... 회장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소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소년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맑은 눈빛만큼은 회장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소년의 몸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남루한 옷때 묻은 얼굴, 해진 운동화, 그리고 목에 걸린 그것. 회장의 눈이 소년의 목에 걸린 열쇠고리에 고정됐습니다. 녹슨 구리로 만들어진 작은 열쇠 하나. 회장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박 실장이 눈치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저 더러운 열쇠가 뭐가 중요한 겁니까? 회장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소년의 목에 걸린 열쇠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열쇠는 회장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20년 전 그가 직접 만들어 보관해 온 가문이 보석함 열쇠. 단 2개만 존재했던 그 열쇠 중 하나. 하나는 회장 자신이 가지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회장의 머릿속에 20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005년 가을 바로 이 저택의 서재에서였습니다.
당시 40대였던 아들 이진우가 회장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내 허락도 없이 그런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진우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녀가 가난하고 배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회장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사랑, 그런 유치한 감정 따위로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넌 한성그룹의 후계자야. 내 결혼은 사업이고 전략이어야 해. 진우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후계자 자리를 포기하겠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아들이 아니라 꼭두각시입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인형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회장이 서랍을 열어 작은 구리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진우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좋아. 그럼 이걸 가지고 나가라. 이게 네가 이 가문에서 가져갈 수 있는 전부다. 진우가 열쇠를 주워 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회장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가문의 보석함 열쇠야. 그 안에 든 건 내 어머니가 남긴 유품이지. 원래는 네가 가문을 이을 때 물려줄 생각이었는데 이제 그럴 일은 없으니 당장 가져가거라. 진우의 손이 열쇠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버지. 회장이 등을 돌렸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넌 오늘부로 내 아들이 아니라.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언젠가는 후회하실 겁니다. 제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올 날이 올 겁니다. 그때는 회장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나가, 당장 꺼지란 말이야. 진우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통해 아버지께 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것이 회장이 아들을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회장이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목에 걸린 열쇠는 20년 전 회장이 아들에게 던져준 바로 그 열쇠였습니다. 회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진우, 네가 보낸 거냐? 박 실장이 상황 파악을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저 거지 같은 애가 뭐가 중요하다고. 회장이 갑자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번개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 입 닥치지 못할까? 박 실장이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회장은 평생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회장이 다시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애야,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니? 이진우니? 소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무릎을 꿇어본 적 없는 재계의 황제가 10살 소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 실장과 경호 실장이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회장님. 하지만 회장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년의 작은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흙이 묻고 상처가 난 그 작은 손목을.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년 넘게 살아오며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남자가 지금 소년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를 몰라봤구나. 소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맑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 회장이 고개를 들어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소년이 작은 가방의 지퍼를 열었습니다. 지익 하는 소리가 고요한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년의 작은 손이 가방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꺼내듯이. 소년이 낡은 청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그 꾸러미를 회장의 손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꾸러미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녹음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십 장의 낡은 영수증들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회장이 영수증들을 주워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5년 11월, 2005년 12월, 2006년 1월. 20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적힌 날짜들. 그리고 영수증마다 적힌 금액. 50만원, 70만원, 100만원. 회장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소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매달 빚을 갚은 영수증이에요. 2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빚, 무슨 빚? 소년이 녹음기를 가리켰습니다. 그걸 들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오래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박 실장 목소리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회사 비자금을 내가 빼돌리고 장부는 진우 씨 명의로 조작하는 거야. 어차피 진우 씨는 회사 일에 관심도 없잖아. 금방 들통날 리 없어.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알게 되면 박 실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때는 진우 씨한테 다 뒤집어 씌우면 돼. 회장님은 아들을 미워하잖아. 진우 씨가 배신했다고 하면 금방 믿을 거야. 녹음이 끝났습니다. 정원의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박 실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님, 그건.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보다 차갑고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20년 전 그가 아들을 오해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장의 입에서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 실장. 박 실장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네가 내 아들을, 우리 진우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후회 때문이었습니다. 회장이 한 걸음씩 박 실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지팡이가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똑똑똑. 그 소리 하나하나가 박 실장의 심장을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박 실장이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그건 옛날 일이에요. 그리고 그 녹음은 조작된 거예요. 저거지 애가 어디서 구해온 가짜 녹음이. 회장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박 실장의 말이 멈췄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회사 비자금 30억이 사라졌을 때를 기억하나? 박 실장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장부에는 진우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 나는 그때 진우를 불러 따졌어. 진우는 끝까지 아니라고 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어. 나는 내 아들을 믿지 않았어.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지. 진우는 그때 회사 일에 관심이 없었어. 재무팀에 발도 들여놓지 않았던 아이가 어떻게 비자금을 빼돌릴 수 있었겠나? 박 실장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버님, 그건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회장이 손으로 영수증 더미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20년 동안 매달 빠짐없이 갚아온 30억. 진우는 돈을 훔친 게 아니었어. 그 돈이 사라진 걸 자기 책임으로 여기고 평생을 걸어가 봐온 거야. 영수증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박 실장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회장이 차가운 눈빛으로 박 실장을 응시했습니다. 진우가 집을 나간 후 자네는 재무팀장이 되었지. 그리고 내 큰아들과 결혼했고 모든 게 자네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어. 박 실장이 손을 내젓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거지 애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저 애를 당장 경찰에 넘겨야 해요. 사기죄로, 주어침입죄로. 회장이 지팡이를 땅에 내리쳤습니다. 쾅. 그 소리에 박 실장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회장이 천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건 이 아이가 아니야. 바로 당신이지, 박 실장. 박 실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회장이 경호 실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호 실장, 지금 당장 변호사와 감사팀을 소집하게. 20년 전 비자금 횡령 건을 재조사할 거야. 그리고 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게. 경호 실장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 실장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아버님, 제발요. 저한테도 사정이 있었어요. 당시에 저희 집안이 파산 위기였고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회장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그래서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거야? 그래서 내 아들의 인생을 파괴한 거야? 박 실장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용서할 문제가 아니야. 진우에게 용서를 구해야지. 박 실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진우 씨를 불러주세요. 제가 직접 사과할게요. 제발. 회장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얘야, 아버지는 어디 계시니? 회장이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소년이 처음으로 긴 문장을 말했습니다. 아빠는 3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폐암이었어요. 회장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소년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는 돌아가시기 전에 매일 저를 여기로 데려왔어요. 담벼락 앞에서 멈춰 서서 안을 들여다보셨어요. 한 번도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으셨어요. 회장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러셨어요. 내가 죽으면 너는 매일 아침 7시에 이 집 담벼락에 돌을 던지라고. 할아버지가 나올 때까지 계속하라고.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두 손이 소년의 작은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왜 하필 돌을 던지라고 했을까?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그러셨어요. 할아버지는 돌 부딪히는 소리를 싫어하시지만 그 소리를 들으면 반드시 창가로 나오신다고. 그러니까 매일 그 소리를 내면 언젠가는 할아버지가 밖으로 나오실 거라고. 회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진우, 그 녀석이.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는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를 만나면 절대로 할아버지를 원망하면 안 된다고. 할아버지는 무서운 분이 아니라 외로운 분이라고. 회장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소년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정말 미안하다. 회장의 목소리가 흐느껴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제게의 황제가 한 번도 무릎 꿇어본 적 없는 거이니 지금 작은 소년의 품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회장의 떨리는 등을 작은 손으로 소당겨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그러셨어요. 할아버지를 만나면 이 말을 꼭 전하라고 했어요.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소년이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하지 못하셨다면 그건 제가 부족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요. 회장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우야, 진우야. 소년이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회장과 어린 소년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회장이 소년의 손을 잡고 소년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날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아주셨던 그 따뜻함을, 민준이에게도 그 따뜻함을 전해주세요. 진우 올림. 회장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소년의 흙 묻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너무 늦었구나. 소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빠가 그러셨어요. 할아버지는 언젠가 반드시 저를 받아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회장이 소년을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박 실장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회장이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결이었습니다. 박 실장, 당장 이 집에서 내 발로 걸어 나가기. 내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말이야. 박 실장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버님, 제발.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경호 실장, 박 실장을 문 밖까지 안내하기. 그리고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기. 경호 실장이 박 실장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박 실장이 절규했습니다. 안 돼요. 이럴 수는 없어요. 저도 이 집안 사람이에요.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자네는 이 집안과 아무 관계도 없어.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보내겠네. 그리고 횡령건으로 고소할 거야. 각오하게. 박 실장이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이창식, 당신 후회할 거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정원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소년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멈추지 않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구나.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소년이 회장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저 여기 있어도 돼요? 회장이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여기가 내 집이야. 할아버지가 평생 너를 지켜줄 거야. 소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20년의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과 소년이 안고 있는 동안 집사와 하인들이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누구도 감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평생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참 후 회장이 천천히 소년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 소년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물어볼 게 있구나.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우가, 내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지냈니? 소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어요. 중국집이었어요.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중국집?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는 요리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중국분이셨는데 엄마한테 배운 요리로 식당을 차리셨어요. 회장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진우가 요리를 좋아했던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진우는 부엌에 자주 들어가 요리사들의 요리를 구경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성그룹의 후계자가 부엌 일 따위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야단을 쳤습니다. 소년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식당은 크지 않았어요. 테이블이 5개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손님들은 많았어요. 아빠 요리가 정말 맛있었거든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은 괜찮았니? 소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매달 빚을 갚으셔야 했어요. 식당에서 번 돈의 대부분을 빚 갚는데 쓰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식당 뒤편 작은 방에서 살았어요. 회장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소년이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한 번도 힘들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더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지 못해서, 새 옷을 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회장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아, 그런데 내 어머니는 어디 있니? 소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는 제가 5살 때 교통사고가 나서 회장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진우는 혼자서 너를 키웠구나.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는 낮에는 식당 일을 하시고 밤에는 저를 돌봐주셨어요. 제 숙제도 봐주시고 책도 읽어주시고 밤에 악몽을 꾸면 안아주시기도 했어요. 회장이 소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구나. 할아버지가 진우를 내쫓지만 않았어도 너희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소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빠는 행복하셨어요. 회장이 놀란 얼굴로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했다고?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가 자주 그러셨어요. 가난해도 괜찮다고.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하고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살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회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소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가끔 할아버지 생각을 하셨어요. 밤에 혼자 계실 때 창밖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제가 자는 줄 알고 우셨는데 저는 다 들었어요. 회장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가 날 그리워했단 말이냐.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는 매일 밤 기도하셨어요. 할아버지께서 건강하시길, 언젠가 할아버지를 다시 뵐 수 있길 기도하셨어요. 회장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우야, 아빠가 미안하다. 소년이 가방 안을 더듬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한 가지 더 전해드리라고 하신 게 있어요. 소년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나무로 만든 낡은 상자였습니다. 소년이 상자를 회장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음성 녹음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소년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녹음하신 거예요. 할아버지께 꼭 들려드리라고 하셨어요. 회장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진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이 목소리가 아버지께 전해지길 바랍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내쫓으신 그날도, 비자금 횡령범으로 몰렸던 그날도 저는 아버지를 이해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한성그룹을 지키기 위해 싸우셨잖아요. 아버지께는 가문이 무엇보다 중요하셨죠. 저는 그 가문의 후계자로서 부족했습니다. 그게 제 잘못이었어요. 회장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는 제가 선택한 삶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름다운 아들을 낳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회장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제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죽은 후 민준이를 아버지께 보내는 것입니다. 민준이는 착한 아이입니다. 제가 평생 가르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이 회장의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준이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민준이는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손자입니다. 비록 제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지만 민준이는 다를 겁니다. 민준이를 잘 키워주세요. 회장이 소년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저는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지 않으셔도
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회장의 입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부디 건강하세요. 그리고 외롭지 마세요. 민준이가 아버지 곁에 있을 겁니다. 제가 아버지 곁에 있지 못한 20년을 민준이가 채워줄 겁니다.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어서 자랑스러웠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정원의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소년을 끌어안은 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진우야, 진우야.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가 너무 잘못했다. 그의 울음소리가 넓은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70년 넘게 쌓아온 권위와 위엄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재계의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잃은 불쌍한 아버지였습니다. 소년이 회장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아빠가 그러셨어요. 할아버지가 우시는 걸 가장 싫어하신다고. 회장이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민준아,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구나. 정말, 정말로 미안해. 엉엉어. 소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빠가 그러셨어요. 할아버지는 나쁜 분이 아니라고. 그냥 외로우신 분이라고. 회장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진우가 그렇게 말했니?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가 그러셨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혼자 싸워오셨다고. 가족도 없이 친구도 없이 그저 회사만 바라보고 살아오셨다고. 그래서 사람을 믿는 법을 잊으셨다고. 회장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년이 작은 손으로 회장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할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회장이 소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약속하마. 다시는 너를 외롭게 하지 않을 거야. 할아버지가 평생 너를 지켜줄 거야. 소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맑은 웃음이 회장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였습니다. 회장이 손수건을 꺼내 소년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흙이 묻고 땀이 밴 그 작은 얼굴을. 민준아, 배고프지?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회장이 소년의 손을 잡고 저택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가벼웠습니다. 20년간 짊어지고 있던 후회의 무게가 조금은 덜어진 것 같았습니다. 집사가 황급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회장님, 도련님 방을 준비해드릴까?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2층 동쪽 방을 준비하기. 그리고 아이 옷과 생필품도 당장 준비하고. 집사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이 소년을 데리고 현관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소년이 멈춰 섰습니다. 할아버지, 잠깐만요. 소년이 뒤돌아서서 담벼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저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빠 말씀대로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어요. 아빠, 감사해요. 저를 여기로 보내주셔서. 회장이 소년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담벼락 너머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에 실려 마치 진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준이를 부탁드립니다. 그날 밤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0년의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진우를 내쫓았던 그날,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외쳤던 그날, 그 후로 단 한 번도 아들을 찾지 않았던 자신.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회장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누구냐?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작은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소녀는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새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단정하게 빗겨져 있었습니다. 회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민준아, 왜 안 자고 있니? 무슨 일 있니? 소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냥 할아버지가 혼자 계신 것 같아서요. 회장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할아버지 곁에 와서 앉으렴. 소년이 침대 옆에 와서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소년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러셨어요. 할아버지를 만나면 잘 모시고 할아버지를 사랑해드려라.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분이시니까요. 회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진우가 마지막까지 날 걱정했구나.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는 마지막 순간에도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할아버지를 용서한다고, 할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회장이 소년을 끌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그러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고. 중요한 건 그 실수를 깨닫고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회장이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한테 기회를 주겠니?
진우에게 못해준 것들을 너한테 해주고 싶구나. 소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할아버지가 제 옆에 계셔주시면 돼요. 회장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정말 고맙다. 소년이 하품을 했습니다.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자야겠구나. 내일은 할아버지가 민준이한테 보여줄 게 많단다.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그런데 응? 할아버지 오늘 밤만 여기서 같이 자면 안 될까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 저 혼자 자는 게 무서워요. 회장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할아버지 옆에서 자렴. 소년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회장이 이불을 덮어주고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아 편히 자거라.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소년이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 응, 사랑해요. 회장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70년 넘게 살아오며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사랑한다, 민준아. 소년이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었습니다. 회장은 한참 동안 소년의 자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소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야, 네가 남긴 이 아이를 할아버지가 잘 키울게. 약속한다. 너한테 못해준 사랑을 민준이한테 다 줄게. 회장도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6시 30분.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옆을 보니 소년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회장이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택의 담벼락이 보였습니다. 20년 동안 아들을 가로막았던 그 담벼락. 어제까지 소년이 돌을 던지던 그 담벼락.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우야, 내 아들이 더 이상 담벼락 밖에 서 있지 않아도 되게 됐구나. 그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벌써 일어나셨어요? 회장이 돌아보니 소년이 눈을 비비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응, 할아버지는 일찍 일어나는 버릇이 있단다. 민준이도 일어났구나. 소년이 창가로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정원이 정말 예뻐요. 회장이 소년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그래, 예쁘지? 이제 이 정원은 민준이 것이기도 해. 민준이가 마음껏 뛰어놀아도 된단다. 소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당연하지. 소년이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정원에 꽃을 심어도 돼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무슨 꽃을 심고 싶니?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들꽃이요. 아빠가 좋아하시던 들꽃이요. 회장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할아버지가 함께 심어주마. 소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할아버지. 두 사람은 아침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소년은 처음 보는 음식들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회장이 소년의 그릇에 음식을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민준아. 그동안 고생 많았지. 소년이 맛있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소년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원에 나가봐도 돼요? 그럼 가보렴. 할아버지도 같이 가마. 두 사람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정원을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담벼락 근처에 작은 들꽃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들꽃이 있어요. 회장이 다가갔습니다. 담벼락 밑에 작은 노란 들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소년이 조심스럽게 들꽃을 꺾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꽃들이요. 회장이 들꽃을 받았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들꽃이었지만 회장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처럼 보였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소년이 담벼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저 돌 안 던져도 돼요. 그죠? 회장이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이제 안 던져도 된단다. 민준이는 이제 이 집 안에 있으니까. 소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장은 들꽃을 서재에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진우의 사진을 꺼내 놓았습니다. 20년 전 아들과 함께 찍었던 그 사진을. 회장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우야, 내 아들을 잘 키울게. 약속한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어느 화창한 아침 회장은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의사들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가로 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7시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돌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원에서 소년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소년이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흙을 만지며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진우야, 내 아들은 잘 지내고 있단다. 할아버지가 매일 민준이와 함께 있어. 우리는 행복하단다. 회장이 침대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그는 침대맡에 놓인 들꽃을 바라봤습니다. 소년이 매일 아침 새로 꺾어다 놓는 들꽃이었습니다. 오늘도 작은 분홍색 들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이 들꽃을 손에 들고 눈을 감았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할아버지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줘서.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20년 만에 회장은 진정으로 평화를 느꼈습니다. 후회도 분노도 외로움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만 남았습니다. 손자에 대한 사랑, 그리고 늦게나마 깨달은 아들에 대한 사랑. 창밖에서 소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꽃이가 싹을 틔웠어요. 빨리 나와보세요.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어 일어났습니다. 가고 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지금 간다. 회장이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각 걸음마다 지팡이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의 끝에는 소년의 웃음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회장이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달려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리 와보세요. 정말 신기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꽃밭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녹색 싹이 흙을 뚫고 올라와 있었습니다.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소년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꽃들이 크면 정원이 정말 예뻐질 거예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예뻐질 거야. 민준이가 심은 꽃들이니까.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꽃밭을 바라봤습니다. 햇살 아래 할아버지와 손자가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담벼락은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지만 더 이상 그들을 가로막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담벼락은 단지 정원을 둘러싼 벽일 뿐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끊어졌던 사랑의 끈이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민준이를 재운 후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들꽃과 진우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야, 아빠가 너무 늦었구나. 하지만 내 아들 덕분에 아빠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단다. 민준이는 참 착한 아이야. 꼭 너를 닮았어. 아빠는 이제 후회하지 않으려 한다. 남은 시간 동안 민준이에게 사랑을 주며 살아갈 거야. 네가 아빠한테 주지 못했던 그 사랑을. 진우야,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랑한다. 아빠가 진심으로 너를 사랑한단다. 그 아버지가. 회장이 편지를 접어 진우의 사진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들꽃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더 이상 돌 부딪히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 멀리서 소년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진우야, 이제 편히 쉬어라. 달빛이 서재를 비췄습니다. 들꽃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담벼락 너머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진우가 돌아와 아버지와 아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매일 아침 7시 담벼락에 던져지던 돌. 그 돌 속에는 아들의 마지막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년의 오해가 풀리고 할아버지와 손자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사랑은 끝내 승리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힘으로.